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단종의 시대를 떠올립니다. 어린 왕을 지키려던 충신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대한 세력의 충돌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사육신처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충정으로 단종을 지키려 했던 왕자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단종의 작은아버지였던 금성대군 이유. 그는 왕족이었지만 피하지 않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가문도 목숨도 권력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단종을 향한 의리 하나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남자. 지금부터 역사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비운의 왕자 금성대군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26년 5월 14일 한성부 경복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 사이의 여섯째 아들 이유였습니다. 그는 훗날 금성대군이라는 봉호를 받게 되는데 이 이름은 전라도 나주의 옛 지명인 금성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1433년 7살의 나이에 대군의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위로는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이 있었고 아래로는 평원대군과 영흥대군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적자 중 6번째였던 그는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먼 위치였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교육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금성대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둘째 형인 수양대군과 함께 화포발사 시험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그 역시 무예에 관심이 있었고 형제들과 어울려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수능에서 복위운동을 계획할 때 무사들을 모았다는 기록과도 연결됩니다. 금성대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조카 단종과의 관계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종의 여러 아들 중에서 금성대군이 단종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종과 세자 문종이 온천행이나 강무 등으로 함께 궁궐을 비울 때 어린 세손 단종을 금성대군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종이 금성대군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금성대군이 조카를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시 왕실에서 어린 세손을 특정 대군의 집에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대군의 인품과 능력,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세종은 금성대군에게 가장 소중한 손자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를 믿었고 이러한 신뢰관계는 단종이 즉위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시간을 보낸 숙부와 조카의 관계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단순한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단종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유대감이 훗날 금성대군이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시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1453년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넘보며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금성대군 역시 이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는 모반 혐의를 받아 경기도 상령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경기도 광주로 이배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금성대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돌보아온 조카가 권력을 빼앗기고 자신의 형에 의해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단지 그가 단종과 가까웠고 혹시라도 단종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예방적 조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성대군이 원래 의안대군 이방석의 봉사손으로 지명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으로 인해 이 지명마저 철회되었습니다. 결국 의안대군의 봉사손은 금성대군의 서조카이자 윌성군의 차남인 춘성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성대군의 입지가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1456년 사육신으로 알려진 충신들이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성산문 파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목숨을 걸고 어린 임금을 구하려 했으나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사육신 사건의 여파로 더욱 위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종과 가까운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의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경상도 수능부로 안치되었습니다. 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 수능면입니다. 이 수능이라는 지역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은 단종이 유배된 강원도 영월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능은 상당히 큰 고을이었고 단종에 대한 지지도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정치적 상황이 훗날 금성대군의 복위운동을 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수능에 안치된 금성대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단종 복위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능부사 이보움과 함께였습니다. 당시 수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은 단순한 시골 고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큰 고을이었고 무엇보다 단종이 유배된 영월과 그리 멀지 않은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능 지역 백성들의 정서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린 임금 단종에 대한 동정심이 깊었고 세조의 찬탈을 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이곳으로 유배온 것은 세조 측에서 보면 위험 인물을 격리시킨다는 의미였지만 역설적으로 금성대군에게는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계획은 사육신의 그것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사육신이 주로 한성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궁궐 내부에서의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금성대군의 계획은 지방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무사들을 모았고 3인들이 동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살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지방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능에서 군사를 일으켜 영월의 단종을 구출하고 그를 옹립하여 한양으로 진군한다는 구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수능의 규모와 금성대군이 모은 세력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의 성패는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수능부사 이보움이었습니다. 지방 수령의 협조 없이는 무사를 모으는 것도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금성대군은 이보움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보움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성대군이 이보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온화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뇌물을 주며 회유했습니다. 왕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보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명확한 거절도 확실한 동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성대군은 점차 급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한양에서는 언제 자신을 제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카 단종의 목숨 또한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보움을 위협했습니다. 왕족이 지방 수령을 칼로 위협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금성대군은 이제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움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보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계양군은 고변 때문에 별다른 증거도 없이 여기 왔고 요즘은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당신도 안평대군과 친했는데 지금 지방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소?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고변만으로 유배된 신세. 왕족으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보움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안평대군과 가까웠으니 언제 나처럼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보움도 이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계우정난 때를 보면 별로 근거 없이 처벌받은 사람이 많기는 했습니다. 이 대답은 의견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는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과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금성대군의 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보움은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금성대군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자신은 공신이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역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보험이 한 행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금성대군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당시 관상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보험은 관상을 통해 금성대군의 성패를 점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할상. 금성대군의 얼굴에서 이보험은 성공의 기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패배와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관상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이보험이 거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핑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보험은 금성대군의 계획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향리 정중제와 함께 금성대군을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이보험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문종과도 가까운 사이였고 왕실의 정통성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확고했고 단종 복위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이보험은 결국 권력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금성대군의 입장에서 이보험의 배신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뇌물로 회유하고 칼로 위협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금성대군에게 후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조카를 위해, 정통성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순응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금성대군을 향한 동정과 지지가 컸습니다. 그들은 이비운의 왕자가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민들이 동조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당시 순응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보험이 금성대군의 편에 섰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순응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영월의 단종이 구출되고 조선 팔도에서 의병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결국 세조의 강력한 군대에 진압되어 더 큰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다만 분명한 것은 금성대군이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충절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계획은 풍기군수의 고변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세조실록에서는 이보험이 고변했다고 나오지만 이 사건의 전후 기록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보험 역시 결국 유배당했다가 사망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한명회가 금성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짜놓은 계략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합니다. 금성대군을 순응이라는 전략적 위치에 안치시키고 이보험을 통해 반란을 부추긴 뒤 고발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제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보험의 행동을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금성대군의 칼 협박을 이유로 고발자로 취급받았지만 신문 과정에서 간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충성심 때문에 고발했다면 왜 그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금성대군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1457년 11월 16일 금성대군은 31살의 나이로 순응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일화는 후대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는 금성대군의 충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사약을 받은 죄인은 죽기 전에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금성대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임금은 북쪽에 계신다. 그리고는 한양을 향해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종이 유배되어 있던 영월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금성대군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진정한 임금으로 여겼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금성대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통성과 충절의 죽음이었고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 불과 며칠 후 단종 역시 영월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성대군 사건의 여파는 순응이라는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정축지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응부는 해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순응이 이처럼 큰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지역이 단종 복위운동에 광범위하게 동조했음을 보여줍니다. 한 지방 수령과 왕족만의 단순한 모반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연루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세조의 정권이 얼마나 정통성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순응 지역에는 후대에 피끝마을이라는 지명이 생겨났는데 이는 이 사건의 참혹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피로 물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금성대군이 사사된 후 그의 후손들은 관노로 전락했습니다. 왕족에서 천민으로 이보다 더한 몰락이 있을까요? 그러나 흥미롭게도 금성대군의 후손들은 안평대군의 자손들과는 달리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에게는 적자 이맹한과 서자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맹한은 함종군에 추봉되었고 이동은 함원군에 추중되었습니다. 이들은 청주의 관노가 되어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조가 금성대군의 행동을 역모로는 보았지만 그의 후손들까지 완전히 말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같은 아버지 세종의 피를 이은 조카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덕분에 금성대군의 후손들은 훗날 복권될 수 있었고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주 이씨 금성대군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금성단입니다. 금성단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해 있으며 금성대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희생된 이보음 등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금성대군 파문 중에서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에 금성대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두고 있습니다. 전주 이시문 중에서 관리하는 이 사당은 금성대군의 후손들이 선조를 기리는 공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금성대군의 신격화입니다. 단종이 유배당한 영월에서 태백산의 산신령으로 모셔진 것처럼 금성대군도 순흥 지역에서 소백산의 산신령으로 신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순흥 지역의 단종에 대한 강한 지지와 한국 무속문화의 인격신 전통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금성대군을 모시는 신전으로는 서울의 금성당, 코치령 신령각, 영주 금성대군 신단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성당은 현재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와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금성대군 신단은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족을 인신으로 모신 매우 드문 사례로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조시대에 이르러 금성대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조는 절손된 안평대군파의 제사를 금성대군파에서 잇게 했습니다. 이는 금성대군파가 왕실 내에서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금성대군파의 이혁수가 안평대군의 봉사손이 된 것은 안평대군이 죽고 무려 20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안평대군파 본류는 사실상 금성대군파인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권 조치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가 자신의 정통성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조의 찬탈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충신들에 대한 재평가였던 것입니다. 금성대군 이후의 삶은 비극적이었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를 향한 충절을 끝까지 지켰고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복위운동은 실패했지만 그가 보여준 충절의 정신은 후대의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세종의 척자 중에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인물은 성령대군의 양자로 입적된 안평대군과 이방석의 양손자로 입적된 금성대군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도가 빚어낸 필연이었을까요?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사육신의 이야기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화려한 무대가 아닌 작은 지방 고을에서 펼쳐진 충절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한 왕자의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의 정신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성대군을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충절이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금성대군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는 한양이 아닌 영호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 속에는 촉화를 향한 사랑과 정통성에 대한 신념과 권력에 대한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가? 권력과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금성대군 이후 그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었지만 결코 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억될 가치가 있는 인물입니다.